네, 반갑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0년 춘계산학학술대회 특별세미나 첫 번째 순서로 한국 프롭테크 포럼이 주관하는 프롭테크 사례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홍익대학교 김형규 교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맡은 김현수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화창하네요. 이런 날 저희 학회의 춘계 산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는 1년에 2차례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요. 특히 춘계는 산학학술대회입니다. 국토도시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이 학자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업계, 기술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우리 경제 활동의 제약이 크죠. 저희 학회도 그래서 이 웹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도 웨비나를 한번 했더니 사실은 뭐 한 250명이 접속을 했고 3월 세미나는 이후에 한 2,000명이 지금 접속을 했어요. 조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이 세미나도 영향이 큰데, 그러니까 멀리서 있어서 이제 오지 못했던 분들, 또 바빠서 오지 못했던 분들도 이렇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크고요. 아마 4차 산업혁명을 쑥 앞당기는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성격 급한 분들은 5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도시계획이라는 것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기술 변화, 기술 혁명에 잘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야라든가 오늘 저희가 자리를 함께 마련한 프롭테크 분야와의 협력을 여러모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설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우리 그 기법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 설계를 해가는 새로운 계획 체계를 만들어가는 준비를 저희가 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또 프롭테크 포럼의 안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토도시계획 체계가 기술혁명에 잘 부응해 나가는 한번 선도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프롭테크 포럼의 안성우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프롭테크 포럼의 의장으로 있는 또 직방의 대표로 있는 안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프롭테크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또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저희 회사도 한 2달 전부터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하는 이런 자리들이 어느덧 이제 처음에 어색함을 지나서 이제는 굉장히 하나의 생활의 일부로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오늘 직접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를 한번 소개를 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오프라인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의식주 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의식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오프라인 중심 그리고 굉장히 네트워크 중심에서 이제 점점 더 디지털 중심,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캐주얼한 의나 식부터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시리어스하고 좀 덩치가 있는 이런 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늦게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순서를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동안은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었습니다만은 다른 산업에서 특히 의와 식에서 그동안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됐고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의도치 않게 그런
그런 계기들이 자꾸 마련되는 상황이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온라인과 디지털을 통한 부동산의 혁신과 변화가 더욱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늘 학회를 통해서 프롭테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이 이해를 가지셔서 특히 또 최근에 프롭테크에 프롭테크에 뛰어든 젊고 열정 있는 IT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많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 대표님께서 인공지능의 부동산 개발 응용이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스페이스워크의 조성현입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발표로서 이제 인공지능의 부동산 개발 응용을 이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스페이스워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토지 생산성을 최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매우 큰 규모의 이제 개발들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 뒷골목에는 굉장히 작은 종류의 개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작은 단독주택을 이제 새로 개발하게 되면은 전과 후의 상태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뭐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뭐 분양가라든지 아니면 매각가라든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 단독주택일 때를 보고 후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건축 설계를 꺼내왔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 전공을 하면서 이제 또 컴퓨터로 또 계속 다양한 어떻게 하면은 설계를 자동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좀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6년을 거쳐서 SH공사한테 처음으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화 사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납품하면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스페이스워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단지 뭐 이 땅에는 어떤 디자인이 예쁘다 또는 어떤 개발이 어떤 형태의 건물이 나온다보다는 이 땅에는 어느 정도 세대수에 어느 정도 면적의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땅을 새로 개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푸냐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하면은 소규모 부동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개발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제 소규모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서울하면 굉장히 다 대도시고 엄청 높은 건물들만 가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의 건물들로 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2층 이하면서 2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의 비율은 한 4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건물이 있는데 200평 이하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93%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은 종류의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서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되었나 보면은 12% 늘었습니다. 주택 공급은 12% 늘었는데 택지 개발 공급 면적은 10분의 1로 재개발 공급 면적은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즉 대규모의 개발들은 없어졌지만 주택 공급은 계속 꾸준히 늘어왔고 이렇게 작은 단위의 개발들이 늘어나면서 꼬마 빌딩이나 협소주택, 즉 굉장히 좀 다양한 종류의 이제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건물들과 달리 이제 소규모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수조원 단위의 자산들은 뭐 전문가들이 굉장히 도와주기 쉽지만 작은 단위의 개발들은 도움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기술로 풀고자 했고 이걸 조금 더 특성을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소규모 부동산 개발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첫 번째는 법규가 복잡해서 수익성 추정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제 법규가 복잡하다고 하는 거는 동일한 법규의 적용을 받는 비슷한 지역인데 바로 옆에 땅이랑 지을 수 있는 면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용적률 200%다 그러면은 다 200%만큼 지을 수 있는데 소규모 개발이 될수록 땅마다 지을 수 있는 면적의 차이들이 굉장히 커지고 30cm 차이로 주차 한 대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주차 한 대 차이가 지니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즉 주차 한 대라고 하는 거는 뭐 단지 월 주차 임대료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안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위에 세대수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한 대의 주차 대수가 몇 억 이상의 건물 가치 차이를 잘 만들어냅니다. 또 이제 건축 법규 자체가 복잡한 것도 문제지만
또 실제로는 수시로 또 바뀌게 됩니다. 이제 건축을 통제하는 이제 뭐 23개 법 중에서 가장 큰 건축법만 한다 하더라도 1년에 7차례 이상 변하게 되는데 변할 때마다 어떤 땅들은 영향을 안 받지만 어떤 땅들은 크게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또 하나의 법규에 연관된 특성은 합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땅 두 개도 합치면 매우 좋아지기도 하고 그저 그럴 때도 있고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법규의 복잡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특징은 파편화된 시장에서 전문가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의 지도는 이제 서구의 도시고 이제 오른쪽의 지도는 이제 동양의 도시입니다. 이제 서울은 이제 역삼역 요 근처에 있는 이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의 모습인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동양의 도시들은 대로변의 건물들은 큰데 안쪽에 골목에 들어갈수록 매우 작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 샌프란시스코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여의도 같은 곳이어서 하나의 건물이 뭐 수천억 수조 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반면에 그 동양의 도시에서 안쪽에 매우 작게 쪼개져 있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제 이런 사진을 본다고 하더라도 런던이랑 서울에 보면은 뭐 굉장히 얼핏 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런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울은 굉장히 다양한 텍스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거를 조금 더 통계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에 이제 집합 건물을 제외한 이제 토지 거래 구간별 거래액입니다. 이제 높이는 액수이고 숫자는 건수입니다. 보시게 되면 400억 이상이 한 150건 정도고 규모도 작을 때 50억 이하는 65만 건의 규모도 이제 훨씬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들 이제 큰 부동산들만 굉장히 많이들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작은 종류의 부동산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건설 규모로 본다고 하더라도 400억 이상보다 50억 이하가 규모나 건수나 이제 더 큽니다. 즉 이제 요약하면은 법규가 복잡해서 수익성 추정이 어렵고 파편화돼서 전문가가 도와주기 어려운데 대한민국에는 3,800만 개 토지가 있고 이 조합까지 계산하면 이제 수십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가 도저히 이제 풀기 어려운 문제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기술로 혁신해야 되는 문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기술은 어떤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 물리적 환경, 법규, 주변에 부동산 정보가 있으면은 이 땅에 가장 최적화된 개발은 이제 어떤 것이고 이제 그렇게 개발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평가하는 게 저희가 가장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즉 이런 땅에 대해서 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고 하면은 이제 건축에 대한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건축의 경우의 수는 즉 이 한 땅에 나올 수 있는 건축의 경우의 수는 바둑보다 공간이 더 넓습니다. 이제 그걸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깊이는 조금 더 얕습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건축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이제 방법을 썼는데 이 방식 자체도 충분히 좋은 공간을 탐색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확장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는 방식은 이제 심층 강화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심층 강화학습은 조금 이따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이제 기존의 방식과는 이제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알파고 제로가 이제 쓴 방식이랑 이제 비슷한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의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가장 각광을 받는 딥러닝을 보면은 이제 수십만 개 또는 수백만 개의 라벨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즉 어떤 사진을 보고 이거는 고양이 사진이고 이거는 뭐 고양이 사진이 아니야. 이제 이런 라벨이 있으면은 수십만 장의 사진을 쫙 학습을 하고 나면은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새로운 사진을 주면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건축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만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둘째는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를 학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알파고 제로를 보게 되면은 과거 인간이 바둑을 두었던 어떤 기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의 규칙을 알려주고 이제 스스로 바둑 규칙 안에서 바둑을 스스로 대국을 하게 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횟수의 바둑을 두어가면서 바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두는구나의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주차장이 이제 사람이 푼 주차장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땅에 이제 주차장을 푸는 건데 보시면은 패턴을 찾기 어렵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방법 자체를 룰로 그러니까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한 규칙이 나오고 뭐 한국 주차장은 간신히 풀어도 뭐 조금만 문제가 바뀌어서 뭐 일본 주차장을 푼다든지 아니면은 주차장의 규칙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제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푸는 방식은 이런 주차장이라는 게 있으면은 주차장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알려줍니다. 뭐 예를 들면 진출입구는 하나가 필요하고 뭐 차로의 폭은
앞 뭐 3.5m가 필요하고 뭐 가로폭이 2.5m, 5m의 이제 주차장이 있으면 앞에 6m를 비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의 규칙을 알려주고 이제 스스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는 8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 학습을 하면은 새로운 땅을 보자마자 주차장을 풉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이 못 푸는 건 아닌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해야지 푸는 거를 이제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풀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게 되면은 뭐 주차장의 규칙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습을 새로 시키면 되고 이제 푸는 시간은 거의 실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건축의 푸는 해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피, 매스, 주차장, 그다음에 이제 평면도 등을 이제 최적화하는 게 저희의 가장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푸는 방식은 이제 저희 이제 파트는 이제 크게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파트가 있고 이제 알고리즘 파트가 있고 이제 머신러닝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앞단에 있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많은 공공 데이터라든지 로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정제해서 이제 일단 분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공공 데이터로 보면 이제 사람이 입력하는 거다 보니까 표기법도 굉장히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데서는 뭐 다가구 주택, 어떤 데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뭐 표기법도 다르고 뭐 인천시, 인천직할시, 인천광역시 등 다양한 이제 표기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매달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자동으로 정제해서 이제 꽂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이제 높이값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수행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파트에서는 토지 예상 거래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물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하는 프로세스들을 이제 계속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파트에서는 그냥 아주 가장 단순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바로 풀고 환경을 단순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건축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환경을 단순화하면은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부터 저희 머신러닝 파트가 이 문제를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푸는 방식은 이제 크게는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토지에 대한 토지주나 투비 토지주, 그러니까 이 토지를 이제 새로 이제 구매할 사람들을 이제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각각의 토지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가장 좋은 저희가 최적화된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지주나 아니면은 투비 토지주들을 이제 도와주는 뭐 공인중개사나 이제 컨설턴트나 건축사나 이제 공공기관들을 이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땅을 가장 최적화해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제 둘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매수를 바로 도와준다든지 직접 매수를 해주는 이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제공이라고 하면은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한 번 클릭을 하면은 뭐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심화된 설계를 하면은 뭐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뭐 코어나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가미돼서 이 땅에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원클릭으로 레포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 기능은 아직 출시하진 않고 내부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건물을 지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정보 제공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양한 이제 그 고객들을 계속 맞이하면서 이제 기술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만 해도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랑 이제 경기도시공사 저희 고객이었으면은 이제 작년에는 뭐 LH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고양관리도시공사 등등이 이제 들어오셨고 뭐 농협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좀 다양한 이제 민간 고객들을 올해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또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동성 제공에 대한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를 살 때 가장 이제 허들이 되는 거는 규모 검토나 가설계, 그러니까 사업성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저희 뭐 타사의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은 홍보 자료인데 교육 자료입니다. 근데 한 235개 검토를 해서 규모 검토나 가설계라면 16개밖에 안 났습니다. 즉 20개 정도의 새로운 땅을 검토해서 하나 정도의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이제 찾는 게임인데 이걸 하는 과정 중에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파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즉 이제 매도 측 중개인 분들께서 뭐 토지를 입력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자동으로 평가를 해서 부동산 개발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적합한 것들은 이제 맞는 이제 맞는 투자자한테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이제 또는 토지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형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기술로서 이제 또 여러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가공하는 데이터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땅을 사서 이제 어떤 걸로 개발해서 이제 팔았다라는 게 있으면은 또 이걸 자동으로 이제 추적해서 각 지역에 어떤 개발들이 일어나는지 등을 이제 데이터화하는데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경기도시공사랑 이제 LH도시공사랑 이제 했던 것인데 LH공사랑 했던 것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이제 이 대상지는 이제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미리 잘 될 땅들 또는 잘 될 사업지 등을 찾아서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100세대 이상 노후화된 주택 중에서 뭐 토지 대지 지분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종전자산의 합이 토지가보다 현저히 싼 경우, 즉 뭐 100세대가 한 세대가 1억에 거래되는데 이것이 안고 있는 이제 땅 자체가 한 150억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찾는다든지 건축 설계 가능성들을 찾는다든지 하면은 쉽게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공사랑 이제 함께 이제 수행을 했던 것인데 LH공사가 이제 보유한 여러 가지 그 토지들 중에서 주변과 어떤 방식으로 조합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 기술 자체 또는 이제 어떤 이런 핵심 컴포넌트들을 이제 데이터랑 응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토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지 생산성 최대화를 가장 깊은 기술로 응용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소규모 부동산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개발 실무에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발표하시는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소집한 또 질문들이 있고요. 또 사전에 이제 질문들을 저희가 받은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들을 드리고 이제 대표님의 답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그 서울시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지방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소규모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과 지방 접근할 때 특징이나 차이점이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다루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을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단순하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농촌 지역에 이제 농가 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표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굳이 도와줘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후순위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굉장히 이제 구도심지라든지 낡은 곳에서는 뭐 서울 도심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게 쪼개져 있지만 또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부동산들이 많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이제 부산을 현재 다루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이제 모든 이제 시들을 계속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역시 좀 비슷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종류의 문제가 있고 우선 먼저 저희가 다루기 쉬운 서울부터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유튜브에 채팅에 올라온 질문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심층 강화학습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실 때 추구하시는 이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극대화하겠다, 어떤 걸 최적화하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건축물의 어떤 미적인 요소, 심미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그 과정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이제 반영되는 거에는 약간 조금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층강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측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뭐 부동산 현재 임대료를 최적화한다라는 명확한 꼴이 있다고 하면 이제 거기를 최적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채광, 뭐 빛이 잘 드는 방일수록 점수를 높이자 또는 주변의 시야를 굉장히 좀 잘 확보할 수 있는 곳을 갖자 이런 정량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최적화가 가능한데 그 심미적인 디자인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정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보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세팅에서 뭐 너무 이제 극도로 막 이상한 각도들을 만들지 않자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굉장히 시야를 너무 가리게 설계하지 않자라는 요소들은 넣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좀 심미적인 요소는 넣기는 어렵고 대신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건축 설계라고 생각하진 않고 사업성 평가, 가치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의 가치 평가를 통해서 가장 기본화된 답을 알고 이제 거기에 신미성을 더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질문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아갖고요. 지금 이제 소규모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대규모 개발에도 또 이것이 분명히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소규모 개발을 할 때랑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강화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대규모 모델이 좀 더 개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가 될수록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많은데 저희가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는 이유는 대규모 개발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의 자산이 이제 수천억, 수조 원 또는 뭐 굉장히 큰 단위의 자산이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건수도 많지 않지만 그건 충분히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굉장히 작게 쪼개진 문제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어려운 영역, 그것이 좀 기술이 진입하기 좋은 곳이라고 보고 저희 좀 더 작은 문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일단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러한 그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관련된 이제 정책, 특히 도시 계획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거나 제안하실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좀 더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정책을 이제 수립하기 전에 이제 많은 영향 평가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람이 수행할 때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반면에 이런 기술들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찾을 수도 있고 정책의 부작용 등도 좀 미리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정책을 하시는 또 많은 연구자분들께서도 좀 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또 데이터 드리븐에서도 많이 살펴봐 주시면은 훨씬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는 어반 하이브리드의 신혜림 매니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도시의 일상을 바꾸는 지역 개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 하이브리드의 신혜린 매니저입니다. 저희 회사 어반 하이브리드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이고 저는 어반 하이브리드에서 개발된 물건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가 정보기술과 융합된 이제 부동산 산업이라고 하지만 어반 하이브리드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보기술에 익숙해진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용자들에게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롭테크 포럼 측에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반 하이브리드는 퍼블릭 디벨로퍼입니다. 저희는 보통 사람들이 잘 사는 도시를 꿈꾸고 있는데요. 주로 공유 공간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공유에 익숙해진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괜찮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괜찮은 공간이란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공간들이 정말 괜찮은 공간이 맞는지 함께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건물 단위의 자산을 가지고 그 자산의 특성에 맞는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한 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류를 크게 코리빙, 코워킹,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리테일이라는 그 뜻을 가지는 코다이닝 앤 샵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빙에서 어반 하이브리드는 전원 1인실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을 낮추고 싶지만
자신만의 공간, 그 혼자만의 시간은 놓치고 싶지 않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해줬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실은 오롯이 나만의 공간처럼 이제 살 수 있게 해주고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이나 화장실, 욕실과 같은 공간은 이제 공유를 통해서 그 제공을 하고 그 사이에서 어반 하이브리드는 그 공간들에게 적절한 이제 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공간이지만 좀 더 쾌적한 그 일상 생활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공간인 만큼 그 준비 시간이 겹쳐서 뭐 화장실을 못 쓰시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실, 세면대, 그리고 변기를 분리해서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존에 개인이 제공하는 원룸과 같은 임대주택에 비해서 좀 더 서비스적인 관점으로 사용자들에게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리빙의 계약 기간은 저희는 2개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단기간의 계약 기간에 대한 그 수요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1년 뒤나 2년 뒤에 자기가 어디에 살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해외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무지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전셋집을 구한다거나 청약에 당첨이 돼서 이제 퇴실을 하시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수요들이 정말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 관리라든가 그런 이제 입주자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을 하시면 임대료 납부일에 저절로 카드 결제가 되고 그리고 임대료 납부일에 이제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 아니면 이제 오늘은 임대료 납부하시는 날이다 이런 안내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까지 납부 내역 등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공간에 입주를 희망하시거나 투어를 신청하시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그 공간 가격이라든가 평수라든가 그리고 현재 입주 가능한 호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임대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워지고 좀 더 쇼핑몰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그 건물마다 복합적인 기능을 넣어서 공간을 개발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건물 자산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니즈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건물에 녹여낼지를 고민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공간은 저희가 지난 11월 말에 오픈한 쉐어원 신림 1호점의 그 사진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이루어진 공간인데 2층부터 5층까지는 총 36명의 여성 전용 코리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 1층은 그 입주자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여성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운동 공간 그리고 1층은 이제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신림아지트라는 공간 그 다음에 6층은 신림서재라는 이제 프라이빗한 멤버십 전용 그 라운지로 해서 좀 스터디 카페처럼 이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림아지트는 그 1인 가구와 지역 커뮤니티 이슈를 이제 고민하고 실제로 뭔가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서울대학교 사용자 경험 연구실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쪽을 사무실처럼 쓰고 계시고 그리고 심리지원 협동조합 더함에서 운영하는 반올림 심리상담센터라는 곳도 이제 같이 그 사무실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신림아지트라는 이름은 저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 어반 하이브리드에서 실제로 운영을 했었던 공간의 이름에서 다시 따오게 되었는데요. 그 신림동에 오래됐던 경로당 건물을 관악구청과 같이 협업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했었던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 공간에서 뭐 그 아기들 생일 파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의 뭐 사무 공간으로 쓰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실리마지트 새롭게 오픈한 실리마지트 공간이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때 실리마지트와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림동은 그 고시촌이라는 별명이 따라오는 동네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저렴한 임대료와 그 생활 물가를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그만큼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나 이제 상업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을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직접 개발을 하고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대학교 사용자 경험 연구실이라든가 아니면 반올림 심리상담센터와 같은 이제 그 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반올림 심리상담센터는 그 저희가 조금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로 이제 공간을 이용하시는 만큼 뭐 입주자뿐만 아니라 내담자분들한테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1:1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입주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기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뭐 저희 공간에 입주한 팀들이나 실제로 살고 계시는 입주자분들 아니면 지역 주민분들과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 코리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코워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코워킹은 디자이너와 패션 제작자라는 이전에 코리빙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타겟에게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2013년에 어반 하이브리드는 그 동대문 시장 일대가 어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패션 산업 밀집 지역이 됐을까라는 것 자체에 이제 흥미를 가지고 여기 동대문 일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만나게 된 곳이 창신동이라는 동네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대문은 거의 전 세계 유일하게 패션 원부자재 밀집 그 동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화시장이나 그 디자이너스 클럽이나 APM과 같은 도매 시장도 있고 그리고 두타나 밀리오레 굿모닝 시티와 같은 이제 소매 시장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대문의 소매 시장이나 아니면 각 그 전국의 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이제 소매 상인들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들이 그 이제 동대문의 도매 상인에게 물건을 발주를 하면 동대문의 도매 상인이 이제 창신동을 비롯한 그 패션 관련한 제작 지역에 이제 그 물건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주한 물건을 가지고 도매 상인이 다시 그 발주를 했던 그 소매 상인들에게 옷을 다시 파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신동은 패션 산업에 있어서 제작 단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반 하이브리드는 창신동이라는 공간에서 그 도시에서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즉 지역 개발 관리 사업이라는 좀 더 도시재생 사업의 관점으로 해서 공간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와 패션 제작자라는 타겟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패션 산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무엇일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실제로 이제 현실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창신아지트는 이제 저희가 창신동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창신아지트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가 그 위의 이미지와 밑에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사람이 자라는 것처럼
공간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코워킹 공간으로서 창신아지트를 만들었을 때는 그 건물의 한 층을 임대를 해서 그 공간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신속한 대처를 하기 어렵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2018년에 근처의 건물로 이제 확장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뜻이 맞는 그 투자자들을 모아서 50억 규모의 일종의 부동산 펀드를 설립을 하게 됐고, 그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현재 창신아지트 1의 그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입을 할 당시에 입주해 계셨던 뭐 지역 가게들이라든가 아니면 봉제 공장 이런 팀들은 계속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계시고, 저희는 그 공간에 이제 집주인 건물주가 살았던 그 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3층, 4층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코워킹 디자인 스튜디오, 그러니까 그냥 작업 공간, 코워킹하는 작업 공간을 저희가 코워킹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부르는데, 그 공간을 이제 개발하고 입주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발 방식을 바꾸면서 이렇게 공간을 바꾸기도 했고, 그리고 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창신아지트는 저희가 그 공유 작업 시설로서 있었던 게 재단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투어를 진행하거나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면 재단판뿐만 아니라 뭐 재봉틀이나 오버로크 같은 그런 그 미싱 기계 같은 것도 좀 많이 수요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창신아지트에 계셨던 뭐 제작자 선생님들은 보통 그 재봉틀을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하셔서 그 자기의 손에 맞게 길들이는, 그렇게 해서 재봉틀을 좀 오래오래 쓰시는데, 새로 브랜드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컴퓨터로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하고, 그리고 제작을 할 때도 패턴사 선생님이나 뭐 샘플사 선생님, 봉제 공장을 자기가 직접 이제 제작을 한다기보단 그들을 만나고 그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뭐 재봉틀을 크게 구매할 필요는 없지만 잠깐 써야 되는 일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그 창신아지트 1과 3의 공간을 구성할 때는 공유 작업 그 시설로서 재단판, 다리미, 오버로크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공유 작업 시설로서 세팅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신아지트 3의 코워킹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공간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공간을 운영을 해보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이너나 제작자 선생님들이나 옷을 다루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재고 관리, 창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신아지트 3 같은 공간은 좀 높은 청고를 활용을 해서 위에 수납장을 짜고, 그리고 네, 여기 그 오른쪽에 밑에 있는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저희가 창신아지트 1에 이제 공간 개인실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림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철봉 같은 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림천을 그 내렸었는데, 여기 이 철봉에 그 입주자분이 본인이 직접 만드신 코트를 막 엄청 많이 달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알차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신아지트 3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높은 청고를 이용해서 수납 공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작게 보시면은 그 철봉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디자이너나 제작자분들이 이제 재고 관리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입주자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희가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행거를 설치하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창신아지트라는 공간에는 30-40년 정도 이제 경력과 기술을 가진 뭐 패턴사 선생님 아니면 샘플사 선생님 이런 제작자 선생님도 입주해 계시고,
그리고 아이디어와 감각을 가진 신진 디자이너들도 입주해 계시는데 이 두 층이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창신 아지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패션 제작자 선생님은 자기가 가진 그런 기술이나 뭐 경력이나 노하우 같은 것을 젊은 친구들한테 좀 전수를 하거나 뭐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감각은 뭔지 트렌드는 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하는 니즈가 계시고 그리고 반대로 신진 디자이너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나 뭔가 센스는 있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품에 구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제작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몰라서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니즈를 이제 소통을 통해서 충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창신 아지트는 그 소통을 마련하는 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좀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모습들도 목격을 하고 있는데 뭐 공간을 운영하면서 창신 아지트에서 이제 새로 패션 브랜드를 준비해서 런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실제로 영국에서 주로 디자인과 판매를 하다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그 창신동과 비슷한 제작 관련한 그런 업체들은 거의 다 많이 없어지고 그런 제작 관련 할 때는 제3세계로 이제 그런 게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영국이라는 도시 한 군데서 디자인과 제작과 뭐 판매를 한 프로세스 안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이제 한국인 팀이었는데 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팀이었는데 그 팀이 이제 제작은 한국에 와서 그 영국에서 디자인하고 제작은 한국에서 하고 다시 판매를 영국에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공간을 이용을 하시다가 창신 아지트에 입주한 선생님과 만나서 스핀오프해서 저희 공간을 이제 나가서 새롭게 공간을 얻은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뭔가 제작자와 디자이너의 만남에 착안해서 이제 만드는 서비스가 바로 패션피디아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이제 오픈할 예정인 서비스고, 이 패션피디아는 이제 저희가 8, 9년 정도 창신동에서 활동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실력도 있고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과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저희가 직접 뭐 사진 촬영을 하고 포트폴리오 형태로 이렇게 선생님들의 작업물을 기록을 한 일종의 잡지 같은 그런 책자인데요. 그 책자를 이제 저희 공간에 입주한 디자이너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한 디자이너분들이 이 책자를 보시고 이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 선생님 작업이 마음에 든다 이런 걸 이제 보시고 그 선생님과 연결을 해서 직접 이제 연락해서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진들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랑 같이 이제 산학협력 수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그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친구들 중에 실제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를 뭔가 제품화 시키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막연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력이 있는데 좀 더 젊은 친구들과 뭔가 재밌는 걸 해보고 싶은 선생님들이 같이 매칭이 돼서 실제로 그 디자인과 제작까지 그 학생들이 그 전 프로세스를 경험해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이었고요.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었던 제품들을 작년 연말에 DDP에서 판매를 하기도 했는데 보통 이제 디자이너가 제작자한테 이제 뭐 작업을 맡기거나 작업을 맡기고 그거에 대한 공인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제품은 본인이 팔아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 제작자와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아이디어를 교류를 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DDP에서 판매했던 그런 수익금 같은 경우에도 제작자와 디자이너가 1대1로 수익을 나눠 가지는 그런 좀 참신한 모델로서 이제 판매까지 경험을 해봤었던 그런 수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창신아지트가 제품의 제작 단계에 있어서 디자이너와 제작자들을 이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브랜드의 여러 단계 중에 뭐 판매나 브랜드를 이제 안착시키는 것까지 저희가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이에 맞는 그 공간들을 개발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를 위한 미덥 공간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제품 판매가 가능한 쇼룸 공간도 그렇게 되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창신아지트의 리테일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코다이닝 앤 샵은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준비를 해서 올해 1월에 오픈한 F&B 공간이고요. 그래서 F&B 공간인 만큼 그 모두한테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공간을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다이닝 앤 샵은 창신동에서 일상을 보내는 뭐 디자이너분들이나 아니면 창신동을 놀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 있는 먹거리와 공간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모토로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뭐 보통 이제 창신동이 조금 오래된 족발집이나 뭐 이런 맛있는 먹거리들은 많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젊은 친구들이 감각적으로 분위기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코다이닝 앤 샵은 제가 만든 단어인데 그 코라는 말이 붙은 만큼 그 저희가 어반 하이브리드가 공간을 이제 공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여기에서도 좀 엿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3개의 F&B 팀이 입점을 해 계시고 첫 번째로는 원래 홍대 쪽에서 티바를 운영하던 블렌딩 티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알디프, 그 다음에 이제 뭐 망원동에서 원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지금 여기 세이배지라고 이제 입점이 돼 있는데, 세이배지 같은 경우에는 좀 도우에 좀 더 힘을 실어서 맛있는 피자나 뭐 피자 튀김을 팔고 뭐 내추럴 와인을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팀이 입점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어스픽이라고 원래 그 맥주를 통해서 좀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던 팀인데, 이제 창신아지트에서는 바틀샵으로 해서 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병맥주들을 판매하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같이 뭐 커뮤니티 행사도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홀만 이렇게 주방은 각자 쓰고 홀만 공유하는 그런 약간 푸드코트와 컨셉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넘어서 조금 더 뭔가 협업을 통해서 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협업이나 뭐 프로그램으로서 조금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알디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간 이제 매입할 이전부터 있었던 패션 제조 공장이랑 협업을 해서 뭐 그 패션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짜투리 천들을 활용을 해서 컵 홀더로 이제 리사이클링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간에 입주한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그런 가운 로브 같은 그 홈웨어 제품을 제작을 해서 뭐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이 입점해 있는 파트너사들 그 비어스픽이랑 세이배지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피자에 어울리는 맥주를 같이 뭐 테이스팅 해보는 그런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뭐 파트너 3사나 아니면 저희 창신아지트에 입주한 입주자들이랑 함께
뭐 아니면 또 외부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이런 좀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반 하이브리드에서 운영하는 코리빙, 코워킹, 그리고 코다이닝인 샵까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일상 공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들고 운영하는 공간들이 사용자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고민하고 실제로 그 입주자들의 사소한 피드백이라도 거기에서부터 이제 착안을 해서 뭐 새롭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입주자분들의 그 일상이나 뭐 입주자분들의 공간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팀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들과 주로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공간을 개발할 때 좀 적절한 개발 방식이나 뭐 운영 방식을 이제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그런 방식 덕분에 좀 더 완성도 있는 공간이나 서비스를 입주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꿈꾸고 있는 마지막 단계는 이제 뭐 저희가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공간이나 서비스를 좀 기능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조금 더 확충해 나감으로써 도시의 생태계를 만드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도시에서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조금 더 풍요로운 일상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의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사전에 좀 받은 질문들과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이제 발표에서 창신 아지트에 관한 내용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신선한 내용도 있었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을 주로 하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던 바와 더 접목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에 이제 아까 발표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기반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산업 기반이 없는 곳들, 과거에 이제 공장지대가 밀집돼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이제 공장들이 탈산업화되면서 많이 없어지고 현재는 이제 별로 사용이 이제 그러니까 토지가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공간들도 꽤 있는데요. 그런 곳들에서 즉 그런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이러한 모델들이, 이런 코워킹 모델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일단 코리빙 공간으로서는 좀 확장성을 방점에 두고 코리빙은 이제 확장성을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워킹 쪽으로는 확장성보다는 지속성 쪽을 이제 방점에 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도 이제 뭐 강남 쪽에서도 코리빙이나 코워킹 공간을 이제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창신동에서 코워킹 공간을 위주로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신림을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이제 뭐 아예 그런 산업 기반으로 한 팀들이 없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일을 하는 팀들이 없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이제 단순히 그런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뭐 리빙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적절하게 그런 기능들을 믹스해서 넣다 보면은 좀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데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계신데요.
공공성을 이제 추구하고 계신 건데 이러한 공유 공간들이 계속 확대되고 더 성공하려면은 일정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창신 아지트, 네, 일단 그 코리빙 쪽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쉐어원 신림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 사회주택 리츠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패션 관련 그리고 디자인 관련한 약간 창조적인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내가 뭐 건물 단위로 이제 건물을 구매를 하거나 개발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기 창신아지트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너무 흥미로워 하셔서 그런 걸로 투자하고 싶다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맞는 투자자분들을 모았고 그리고 이제 허그 자금 중에 도시재생 기금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기금을 좀 조성을 할 수가 있었어서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그 아까도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 개발하는 물건이나 뭐 특성에 따라서 뭐 어떤 물건은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좀 결이 맞는 뭐 대출이라든가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그 물건들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확대되면서 공유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돌파구가 있다면은 좀 어떤 걸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저희도 사실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코리빙 공간에서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한 좀 그런 막연한 무서움 이런 게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운영사에서 충분히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입주자분들을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금 이제 떠오르지는 않는데 뭐 조금 더 그 입주 희망자 인터뷰나 투어를 할 때 조금 더 심층적으로 투어를 진행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 기존에 그 공간에 입주하고 계신 입주자분들이랑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계속해서 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공간을 뭐 청소 서비스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거기에서 더 얹어서 뭐 방역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좀 운영사가 그 서비스적인 측면으로서 입주자분들한테 사용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하고 제공을 해야 되는 시점에 사실 다다른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코리빙, 코워킹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약간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들어가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내가 저기 들어가서 과연 내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데 막상 거기에 진입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청년분들 또는 다른 모든 분들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코리빙과 코워킹. 일단 지금 이렇게 그 코리빙이나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많이 낮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 유입하시게 되는 경우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자취를 한 번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쉐어하우스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쉐어하우스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놓이시게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내가 원룸을 기존에 살던 자취하고 있던 원룸을 다 정리를 했는데 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당장 그 원룸은 정리가 됐고
내가 얼마나 더 한국에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계약 기간, 짧은 계약 기간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 쉐어하우스를 선택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좀 그렇게 계약 기간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조건들 때문에 쉐어하우스에 대한 장벽이 좀 낮아지시는 것 같고, 그리고 코워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뭐 패션 디자이너나 그런 패션 관련한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있기는 있어서 이제 그걸로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주로 아름아름해서 찾아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간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저희 공간이 좋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그 입주 디자이너 분들이 본인의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런 게 좋다,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뭐 좀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뭐 SNS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공간이나 뭐 코워킹이나 코리빙 자체는 어떤 것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그 공간 중에 한 코리빙 공간이 오픈을 했을 때 뭐 그 일러스트레이터로 인스타그램에서 뭐 웹툰 같은 거를 그리시는 작가분께 한 달 한번 살아보시고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혼자 산다는 건 어떤 것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도 뭐 홍보나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발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엔젤 스윙의 박원용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드론, 건설 현장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다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젤스윙의 박원영이라고요. 엔젤스윙은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장난감에서 어떻게 보면은 산업 현장까지 이제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건설 산업에서 이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드론의 가치를 이제 한 1, 2 정도로 사용하셨다면은 이것을 1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드론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고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죠. 이제 전 비즈니스 사업 영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디지털화된 장비들을 사용하고 또는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이제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썼다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써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다가 이 모든 사진들을 기록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건설업이라고 하는 저희 산업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2차원 제도로 이제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이제 했다면 이것이 2D CAD로 넘어오고 나중에는 3D CAD로 넘어와서 현재는 3차원의 이제 시공 이제 관리와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별 디지털 도입 수준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 영역 중에 보시면 건설업이 이제 농업과 이제 같이 어깨를 나란히 가장 꼴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데, 이제 아직은 이 산업 자체가 그 노가다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산업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주는 그런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여기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이제 디지털로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프롭테크, 또 도시계획을 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이제 도시계획 자체는 또 많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서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 될 수도 있지만, 이 도시를 실제로 만드는 작업들에는 아직까지 많이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산성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건설 생산성이 옆에 있는 산업인 제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비약을 이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제조업은 94년 대비 2012년도에 약 2배 정도 이제 생산성이 증가한 데에서 이제 건설업은 유지하거나 조금 더 낮아지거나 조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건설 생산성은 이렇게 낮은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이 논의가 됐어요. 이제 그게 뭐 발주처에 발주하는 방식이라든지 건설업이 그 노가다 문화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결국에 일일이 사람 중심의 일을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이런 회사들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건설업의 이런 생산성 문제를 이제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과 이제 혁신 방식을 통해서 이제 높여보자라고 하는 이제 산업군에 속해 있고요. 이제 이런 산업이 건설업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코시스템들을 통해서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 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리얼리티 캡처 현장 가상화 기술이라는 겁니다. 현장 가상화 기술이 이제 어떤 거냐에 먼저 앞서서 일단은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감각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죠. 이 눈이라는 것은 이제 약 뇌의 50% 정도의 이제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고요. 또 감각 기관 수용체가 약 70% 정도에 있는 모든 부분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인간에 있는 몸에 이제 감각 기관의 수용체의 70% 정도가 다 밀집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0.1초 만에 어떤 사물을 인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이제 이 눈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옛날에 어떤 속담도 있듯이 정말 눈으로 보고 이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중요한 눈을 본떠서 카메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찍고 예전에는 촬영해서 저장하고 이것을 보고서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로 이제 활용하는 데 그쳤다면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리얼리티 캡처라고 하는 부분은 이 촬영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진보된 방식의 활용을 만들어 보자. 이것을 통해서 산업을 더 생산성을 높여보자라는 것이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3차원 모델을 만드는 이제 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어떻게 리얼리티 캡처, 이제 현장을 가상화하는 기술에 사용됐던 도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줄자하고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거리를 측정해서 결국 디지털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인공위성과 같이 카메라가 인공위성에 달려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인공위성에 레이저가 달려서 이제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이제 거리나 이제 높이들을 산정하기도 하고요. 오늘날에 카메라, 360 카메라, 광파기, GPS 이런 장비들이 건설 시공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드론 그리고 레이저 스캐너 360 카메라라고 하는 이제 값이 확실히 저렴하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인데요.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이제 건설 현장을 확실히 이제 혁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거는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찍은 레이저 스캐닝 모델이고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레이저 스캐닝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도면과 비교했을 때 저 슬라브 위치가 어떻게 틀어지는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 도면과 시공을 할 때 도면과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오차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제 조치를 해라라고 이제 알려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렇게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장 가상화 장비, 리얼리티 캡처 장비들을 이제 순서를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1등이 레이저 스캐너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360 카메라, 세 번째가 드론, 네 번째가 이동할 수 있는 레이저 스캐너, 다섯 번째가 현장에 박혀 있는 CCTV나 카메라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드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건설 현장 장비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측량 장비가 있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측량 장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땅에서는 GPS, 레이저 스캐너, 360 카메라 등 이제 땅에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측정하는 장비들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 위에 드론 전에 있었던 게 사람이 타고 다니던 항공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갭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드론이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드론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이제 적시성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누구나 손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드론 하드웨어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장 가상화 기술에도
이제 드론이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 게 이제 뭐 드론이라고 있는 하드웨어가 없었다면 이 리얼리티 캡처에서의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 한계가 보면 이제 드론에 대한 기대로 이렇게 이제 풀려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아직까지 처음에 한 2015년도에는 이제 드론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풀려진 기대가 산업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대가 이제 정점을 이뤘고 그 기대가 어떻게 보면 꺾인 다음에 다시 이제 계몽의 시기가 와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높여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이클에 현재 드론이 저기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단순히 사진 찍는 걸 넘어서 이제 사진으로 측량할 수 있는 포토그래메트리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드론으로 낮장의 사진을 찍게 되고 그 사진에서 이제 특수한 이제 특징점들을 잡게 되고 이 특징점들을 매칭한 다음에 삼각 측량을 해서 결국에는 3차원 모델을 뽑아낼 수 있고 3차원 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 현장에서는 이런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는 사진 측량학 그리고 현장 가상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조금 1차원적으로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조감도 준공 현황 보고 영상을 보거나 또는 홍보 영상 마케팅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이 되었고 이게 도시 계획과에도 분명히 많이 사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론을 여기에서 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진 측량학 측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하죠. 공사 시공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땅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땅을 내가 원하는 설계한 디자인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얼마만큼 작업량이 남아 있는지를 이제 측량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측량하는 것을 이제 드론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약 30배 정도 더 빠르게 그리고 10배 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드론 측량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측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물량이 얼만큼 남았고 작업 공정률이 얼만큼 남아 있는 것들을 이제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로도 나올 수가 있고 위클리 리포트로 현재 물량이 얼마나 남았고 작업량이 얼마나 남았으니까 시공사에서 장비와 인력을 어떻게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알 수 있을 때 이 드론으로 만든 가상 현실이 이제 활용이 돼서 이제 좋은 의사결정 도구와 이제 물량 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물량 산출을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는 드론으로는 인공위성보다 약 100배 정도 정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회의할 때 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도면을 가지고 그냥 회의석상에 앉아서 회의를 했다면은 이제는 드론에서 얻어진 이 리얼리티 캡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3차원 모델과 내가 만들려고 하는 BIM 모델들을 비교 대조를 하면서 이제 시공을 하고 회의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론 매핑 같은 경우에는 시공 기록 관리적인 면모와 빠르고 정확한 측량 면에서 확실히 건설 현장을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 드론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은 드론으로 이런 작업들을 누구보다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원래는 이 드론을 가지고 사진 측량학 전문가들이 했던 작업들을 컴퓨터 알고리즘과 클라우드 프로세싱을 통해서 더 자동화되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는 연마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담당자가 건설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드론을 날리는 교육만 간단히 받으면은 드론이 건설 현장을 자동으로 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자동으로 버튼 하나만 눌렀을 뿐인데 자동 비행이 끝나면은 알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온 데이터들을 저희 플랫폼에다가 업로드만 해주시면은 건설 현장을 더 투명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는 만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건설 현장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때문에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디지털 쌍둥이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이 쌍둥이를 만들어서 이제 가상 세계를 이렇게 현실화시킨 이제 3D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설 현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그 현장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또한 이 데이터가 단순히 좋은 사진, 그냥 모델 데이터가 아니라 측량할 수 있는 측량 데이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공 관리와 효율적인 현장 관리, 공정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도면을 엎어서 보기도 하죠. 대표적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경계 부분에 대한 이제 모호함과 측량이 좀 덜 됐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공 오차가 발생을 해서 경계석을 다시 깨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거나
굳이 불필요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론에다가 드론으로 얻어진 이 사진에다가 이제 도면을 얹게 되면 그 도면과 정확하게 중첩해서 시공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량적인 모니터링과 시공 오차를 미리 잡아내고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이런 슬라브 위치나 또한 이렇게 파일을 박아서 아파트의 그런 무게들을 견딜 수 있게 지반을 조성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정확한 위치에 시공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는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더 자주 할 수 있는 측량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비용이 새고 있었던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한 측량으로 더 정확하게, 더 투명하게 현장들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설사들은 이제 건설 현장에 이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제 GPS나 광팍이라는 장비를 들고 땅을 이제 땅 위에서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점에 대한 정보를 모읍니다. 그러면 X, Y, Z에 대한 점을 모으는데 이제는 그 점이 드론으로 스캔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아지고 그것들을 손쉽게 누구나 뽑아낼 수 있고 이것을 바로 작업 공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측량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쌓여 있는 부피, 어떤 비축물의 양 또는 전체 내가 계획한 고도나 계획한 디자인 대비 현재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스캔한 데이터를 통해서 순식간에 계산해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달라진 흙의 양 그리고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현장은 당연히 달라지는데요. 이 달라짐의 정도를 이제 정량화시키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는데요. 이제 보통 협력 회사가 작업을 하고 건설사에 이제 이만큼 작업을 했으니 돈을 청구할 때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그게 그 날짜에 정확히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한눈에 파악하시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설 현장을 더 이피션하게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정밀한 시공 기록 관리와 토공양 산출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현장에서 이 도면과 이런 부피 산출 기능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기술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레이저 스캐너라고 하는 장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측정을 할 수 있고 또 정확도 면에서는 레이저 스캐너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현황에 있어서는 이제 드론이 아주 효과적인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데이터는 단순히 사진이 아니라 모델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비가 어디서부터 이제 차서 이제 그 우기 시에 침사지가 어디서부터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검토할 수 있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사 현장에 이제 지체되는 것이나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도시를 만들고 발주를 하신 그런 발주처와도 협업에서도 상당히 큰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담당자가 실제로 현장을 같이 볼 수 있고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플랫폼에서 얻어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제 고객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데이터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설도 이제 2D 기반의 설계에서 이제 3D 기반의 설계로 또 3D 기반의 설계 자료를 가지고 시공하는 부분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3D 설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첩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첩해서 보는 걸 통해서 실제 현황과 이제 3D 모델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간섭 체크도 가능하고요. 이런 간섭들 체크를 통해서 미리 시공 오차들을 방지하거나 시공 현황과 상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렇게 현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대규모 택지 건설 현장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건설 시공사가 이제 보통 직원분들이 운영하기에도 전혀 어렵지 않고요. 사실 한 30분 정도 교육을 받고 날리는 것을 진행하면은 이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은 이제 드론을 날리는 조종사가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드론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드론 자체를 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데이터가 실제 현업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그
건설 산업에도 이제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모델이 이제 날짜별로 기록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끔 되는데요. 이게 또 전 도시적인 차원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그 도시의 변화 또한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을 거라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 3, 4일 걸릴 정도의 현황 측량 작업을 이제 드론으로는 이제 거의 한 몇 시간 안에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과 시간을 이제 인력 중심의 측량에서 이제 기계와 자동화된 솔루션을 중심으로 측량을 해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값싸게 끝낼 수 있는 면에서 산업의 혁신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 단순히 드론을 가지고 조감도를 찍고 마케팅 영상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현장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방지하고 더 안전해지고 더 투명해지는 현장을 만들고 측량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구가 지금 이제 현장 조사를 여러분들이 나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도시를 찍고 도시의 모습들을 많이 담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될 것이 아마 앞으로는 드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자동화된 드론을 아마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셔서 그 내가 관심 있는 사업 부지 또는 도시 부지에 대해서 스캐닝을 하고 그 스캐닝한 데이터들을 오롯이 컴퓨터 안으로 그대로 들고 와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하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만든 3차원 현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측량이든 그것이 도시의 계획이든 그리고 현황 자료와 또 일어나는 현황을 살펴보는 이제 검토든 이런 부분들이 손쉽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저희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 기술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플랫폼을 계속해서 개발해 갈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여러분은 드론과 사진 측량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드론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드론 하나 갖고 있는데 어디다 쓸지 몰라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좀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먼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드론 분야가 규제 혁파 로드맵의 두 번째 분야로 선정되었지만 아직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네, 확실히 드론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어떤 규제냐면요. 일단은 날리는 거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수방사라고 하는 어떤 허가 기관에다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군부대 시설 주변이라든지 또는 공항 주변이라든지 또는 휴전선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사가 일어나는 것에 이제 저희 솔루션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도 드론의 규제 방식을 이제 국토부에서나 이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점차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드론 산업에서도 조금 더 쉽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드론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수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건설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기존의 방식보다는 처음에 비용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과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제품을 베타 버전으로 만든 다음에 그 베타 버전으로 만든 제품을 2019년도에 이제 베타 딱지를 떼고 공식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탑10 건설사 중에 절반 이상을 저희 솔루션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고 POC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느꼈던 것이 확실히 이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POC 작업들을 하면서 검증이 되었고요. 이 드론 측량으로 한 성과물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사례도 2018년도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이 결국 인력 중심의 측량을 대체하는 데는 시간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들은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조금 더 고도화된 기능들을 저희는 제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결국에 측량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확도와 얼마만큼 실제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작업들을 대기업 건설사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오차가 약 1% 미만의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결과물들을 기존의 방식보다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차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련된 질문을 저희가 사전에 이제 받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원격 탐사해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오차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 뭐 수천억 단위의 그런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1%도 굉장히 큰 차이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오차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드론 사진 측량을 하게 되면 오차가 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드론의 장비가 어떤 장비냐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또 드론만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차가 있을 거니까 실제 지상에다가 기준점이라고 하든 알고 있는 점들에 대한 좌표들을 이렇게 두게 되는데 이 좌표의 배포나 개수나 분포에 따라서도 오차가 발생하고요. 또 날씨의 상황, 그림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적으로 더 정확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엔젤스윙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계는 자꾸 좋아지고 더 싸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발전은 저희가 계속 기대하는 대로 또 기대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드론 사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대중화되고 더 많은 산업 담당자들에게 알려지게 됐을 때 이것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지식 전파와 이해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더 산업적인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보여준 사례는 이제 건설 현장에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또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가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문동이라는 곳 또한 이제 곧 재개발이 착공이 되는데 그 전체 현황에 대한 그 기존 마을에 대한 모습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촬영을 해서 기록한 관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뭐 구룡마을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하나 남아 있는 판자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도 건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영역에서 활용된 케이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금천구에서도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해서도 이런 이제 경계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도 이런 데이터를 취득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만드신 사례가 있고요. 이런 보상, 측량이 활용될 수 있는 여러 부분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자체를 내가 관심 있는 도시 자체를 컴퓨터 안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 드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크기 때문에 이 컴퓨터 안으로 현황, 가장 최신의 현황을 만약 가져올 수 있다면은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저는 반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SH공사에서도 이제 그 도시를 재생 사업을 하고 또 도시에 주차장이라든지 차고 공영지라든지 또는 고속도로 위라든지 이런 설계 공모를 할 때도 드론으로 스캔한 데이터들을 실제 디자인을 하라고 이제 같이 공모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이렇게 올려둔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설계사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써요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는 조금 더 지식 전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설계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내가 설계할 때 현황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지, 또 설계할 때 드론으로 측량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또 설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조금 더 블로그에 개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가 있은 후에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좀 가졌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발표가 진행되고 또 이제 토론을 하는 동안 추가로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던 질문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이제 드리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에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유를 할 테니까요.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은 지금 현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분들께서도 이제 서로 상호 좀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은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니까 질문하실 게 있으면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서로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요. 예.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성현 대표님께 좀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동산 개발 응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성과가 양호한지, 아니면 지금은 그냥 기술 투자 단계로 보고 계신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면을 일단 말씀. 예, 나오나? 예. 저 일단 그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일단 첫째 그 정보 제공으로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작년에가 좀 더 POC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POC에 가까웠다고 하는 거는 좀 이제 많은 수의 고객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검증받고 이제 인증받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올해는 뭐 저희가 충분히 이제 BEP는 달성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지금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직접 이제 토지 매칭을 하거나 이제 직접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잘 활용해서 그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가 좀 더 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또 올라온 질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신혜림 매니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공공의 지원과 관련돼서 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지원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공공 지원이 없어도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그 지속 가능한 게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보시기에 공공 자원이 없어도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담보될 수 있을까? 이거 경제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부동산 특성상 이제 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할 때 뭐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뭐 그 도시재생 관련한 대출이라든가 지원 프로그램을 아직까지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 쪽에서도 사실 그렇게 좀 저희 회사처럼 좀 더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운영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뭔가 환원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공공이 가진 어떤 뭔가 그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민간 회사랑 공공이랑 좀 잘 이제 협업을 하거나 서로 이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주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보통 사람들이 잘 사는 도시, 좀 더 지속 가능한 도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함께 그런 도시를 좀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박원영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드론의 적용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측량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이런 거는 드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카메라 성능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 카메라라는 게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굉장히 무거워지고 네.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래서 적용하는데 실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카메라 이것 중에서 어떤 쪽을 지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지, 어떤 쪽에서 좀 더 많은 발전, 혁신이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사진 측량학 기술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게 드론이라고 하는 장비 하드웨어가 나오면서 이제 누구나 쉽게 사진 측량을 손댈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도시를 가져오거나 건설 현장을
컴퓨터 안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된 건데요. 이제 저희는 드론을 만들지도 않고요, 카메라를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드론이 어떻게 나와주고 또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가 달려 있을 때 데이터가 더 정확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 드론도 GPS가 있으니까 그 좌표를 따라서 비행하게 되는데 그 드론의 GPS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이제 사진에 기록되는 GPS 위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카메라 또한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자식 셔터, 롤링 셔터라고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똑딱이 찰칵 소리가 나는 그런 카메라 안에 있는 이제 메커니컬한 기계적인 셔터가 있는 카메라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제 사진 측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고객사들에게 이제 드론을 추천드릴 때 이 두 가지 영역, 드론을 이제 심플하게 조작할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드웨어 카메라 성능이 얼마만큼 정확한 카메라고 이게 사용 가능한지를 저희가 하드웨어와 이제 카메라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추천을 드려서 현재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오늘 그 발표하신 세 분끼리 좀 이렇게 서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좀 서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어떠신지, 혹시 뭐 먼저 좀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전에 제가 계획된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좀 갑자기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발표를 들으시는 동안 타 발표자분의 자료를 막 이렇게 뒤척이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판단하기에 이렇게 지금 오늘 갖고 나오신 주제들이 좀 많이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뭐 코멘트 하실 점 이런 게 있으면 좀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일단 조 대표님께서 먼저 좀 그 박원영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 드론으로 지금 아까 그 대형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거를 이제 보았는데, 또 반면에 또 굉장히 또 작은 현장들에서도 막 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현황에 대해서 좀 측량하고 싶은 점들도 있는데, 그런 작은 현장에서도 저희가 드론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지의 정확도가 지금 현재 확보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작은 현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현장이 저희 회사가 관리한 현장이 한 40개에서 50개 지금 가량 되는데, 이 현장들 보면 일단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택지 개발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뭔가 조금 큼직큼직한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건물 하나라든지 조금 특이한 건물,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에는 일단은 측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약 요소가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작은 건물이든 작은 부지든 다 측량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현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잠깐 광파기를 들고 알고 있는 도근점을 기반으로 측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드론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이제 비용과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시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작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또 건축 현장이 이제 드론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건축 현장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빌딩이 올라가면서부터는 드론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플랫폼 안에다가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GPS 장비라든지 광파기라든지 360 카메라라든지 레이저 스캐너라든지 여러 장비들을 이제 담을 수 있고 하나로 기록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조금 자그마한 건축물이라도 앞으로는 이 플랫폼의 쓰임새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 적용해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또 질문 누가 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좀 아무래도 프롭테크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엔젤스윙과 스페이스워크의 그 사업 자체가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었고, 실제로 진짜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조성현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주로 중소형 건물 개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실제로 중소형 건물을 위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좀 실제로 중소형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건물주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건물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뭐 컨택을 하시거나 좀 진행을 하셨던 게 있었는지 그런 좀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 저희가 원래 그 작년까지 사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좀 이제 중형 정도의 이제 아파트가 이제 주력이었고 이제 작년 이제 중순부터 이제 좀 더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소형 그 건축 상품을 베타 서비스로 좀 출시를 했습니다. 뭐 유료로 했지만 마케팅을 안 한 채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랑 전문가분들께서 또 각각 잘 주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한 땅에 대해서 지주분이랑 건축사분이랑 약간 좀 시차는 있지만 각각 저희한테 주문을 해서 결과를 이제 받아보시는 사례들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이제 한 분께서 이제 검토를 받으신 다음에 또 매각을 결정하셨는데 또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매입하신 분이 또 다시 이제 의뢰하는 등 좀 이렇게 좀 작은 단위의 투자자분들이시나 이제 토지주분들도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또 상담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건축 행위나 아니면 또는 이제 매매 행위 등을 이제 하시는 것들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소형 프로젝트들도 더 이제 넓게 이제 할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박원영 대표님께서도 또 질문이나 코멘트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신혜림 매니저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이제 쉐어하우스를 한번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저희는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여러 쉐어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문제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저는 파악이 되었거든요. 이제 실제 그 어반 하이브리드를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분쟁의 사례나 문제가 됐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보통 많이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뭐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좀 입주자분들 다수 대 뭐 소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 의견 차이를 넘어서서 이제 좀 심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20년 넘게 생활 방식이 각자 다르게 살아오신 만큼 정말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서도 좀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직접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그런 거에 이제 분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좀 큰 분쟁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큰 분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사전에 좀 그런 트러블들을 최대한 예방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투어를 진행할 때 뭐 입주자분들과 1대1로 그 직접 진행을 해서 뭐 1시간 정도 소요를 하면서 이런 공간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그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투어 때부터 뭐 계약, 아니면은 계약서 작성하는 것 외에 뭐 규약서와 같은 이제 뭐 법적인 효력까지는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입주자분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납득할 수 있는 단계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측면으로는 뭐 저희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는 있지만 뭐 입주자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스스로 직접 본인들의 그 생활 규칙을 만들어보는 뭐 입주자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상회를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뭐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 분을 섭외를 해서 이제 그런 모임을 같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그 분쟁이 너무 커지기 전에 저희가 좀 그거를 차단하는데 좀 많이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Q&A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행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0년 춘계산업학술대 특별 세미나 첫 번째 순서로
프롭테크 사례 발표를 진행을 하였고요. 제가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은 저희 도시계획과의 접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 국토도시계획학회가 이제 한국 프롭테크 포럼과 같이 이렇게 뭔가 같이 함께 하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굉장히 많은 접점이 있다. 그리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제가 또 오늘 이 행사를 보면서 좀 느낀 점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하자면은 뭐 신선하다, 혁신적이다, 그리고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느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도시계획이 직면한 또는 현재 우리가 이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과제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요 세 분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개척자시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배움이 많았다는 점에서 많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추후 이러한 비슷한 기회를 또 조만간 마련을 해서 향후에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재직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모셔서 저희 학생들한테 또 이렇게 특별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 프롭테크 포럼에도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 세미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